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베이직한 얘기인데 왜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유튜브가 커지면서 제가 초기에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좀 왜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아직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왜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국채를 투자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국채 투자는 필수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국채 투자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꼭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셔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국채 투자는 저는 ETF나 펀드보다는 개별 채권으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전히 좀 ETF로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개별 채권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국채를 개별 채권을 투자하지 않고 개별 ETF, 특히 펀드나 ETF는 특히 ETF 투자는 경우가 많으시는데 ETF를 투자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매매가 수월해서 아마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 불구하고 약간의 비용을 들이시더라도 저는 개별 국채를 투자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면은 국채는 개별 채권을 투자하기를 권하고요. 이머징 마켓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이나 즉 크레딧물들은 위험한 채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드나 ETF로 투자를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크레딧물은 누가 뭐래도 디폴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집합 투자 형태인 ETF나 펀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국채는 개별 채권으로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국채를 제외한 좀 약간은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있는 채권들은 ETF나 펀드로 분산 투자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국채로 돌아와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왜 국채 투자를 ETF보다 개별 채권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면 어떤 포인트냐면요. 만기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ETF보다 개별 국채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드려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한다는 게, 예를 들면 국채를 투자한다는 게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경제가 이렇게 되고 향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경제나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현재 여기라고 했을 때 향후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판단되면은 이거는 이럴 때가 금리가 향후에 100%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는 플랜 A의 상황이면은 우리가 개별 국채나 ETF나 다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중간에 이렇게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즉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플랜 B,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펀드나 ETF 같은 경우는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리가 가입한 시점 대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관계없이 은행 예금처럼 확정 이자와 그리고 만기를 다 돌려받을 수가 있죠. 조금 더 부연 설명 더 드려볼게요. 만약에 3년 만기 국채를 투자한다고 하죠. 만약에 3년 만기 개별 국채를 투자한 경우와 그리고 또 ETF 듀레이션 3년짜리 ETF를 투자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입한 다음에 3년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펀드나 ETF 같은 경우는 계속 평균적으로 듀레이션을 계속 3년 맞추기 때문에 계속 채권을 갈아 끼우기 때문에 민감도가 계속 3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즉 3년 뒤에 만약 금리가 현재보다 금리가 계속 올라 있으면 올라 있는 것만큼 계속 민감도가 유지가 되면 계속 깨지는 구조이죠. 반면에 3년 만기 국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령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도 모든 채권은 만기에 가서는 다 원본이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그 당시에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은행의 예금처럼 확정 이자, 쿠폰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즉 개별 국채가 ETF보다 가장 좋은 거는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계속 설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금처럼 만기 보유 전략을 하면 예금처럼 가져갈 수 있는 위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국채를 말씀드리면서 ETF보다는 개별 채권을 하십시오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위험 관리 때문에요. 개별 국채를 하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어떤 문제도 없이 예금처럼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이 장점 때문에 ETF보다는 개별 채권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인데 예를 들면은 현재 펀드나 ETF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펀드가 우리가 중간에 중도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현재 비과세잖아요. 물론 25년을 간다고 하면 그것도 양도소득세로 바뀌지만 어쨌건 간에 그렇게 내년 말까지 기준 얘기한다고 하면 매매차익 비과세고 또 쿠폰이 낮은 채권을 사서 할인 차익이 있으면 할인 차익도 다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펀드나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 과세로 다 잡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로 잡힐 것이고 한국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과세가 다 잡히잖아요. 어쨌건 간에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이 표만 잡히기 때문에 할인 차익이나 매매 차익이 비과세로 되는 그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금리가 내렸을 때 매매를 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났을 때 그게 전부 다 비과세로 잡을 수 있는 반면에 ETF나 펀드 같은 경우는 설령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게 개별 채권처럼 비과세로 잡히지 않고 일반 과세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국채를 투자할 때는 비용이 좀 들시더라도 개별 채권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위험 관리와 절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설명의 대전제는 ETF가 아니라 개별 국채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국채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 국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예금보다도 안전하고 좀 상황에 예금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이유다 라고 정리를 하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경기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자산이다. 경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다수의 자산이 가격이 이렇게 다운사이드로 움직이는데 반면에 국채는 오히려 경기 다운하는 사이클에 오히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좀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세금이 여러 목적으로 좀 절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국채를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얘기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드려보죠. 국채는 기본적으로 예금보다 더 안전하고 유연하다고 했는데 먼저 안전한 것부터 말씀 좀 드리죠. 일반적인 얘기들 우리가 현재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을 해서 5천만 원만 보장된다고 되는 것이고 예금 국채는 전액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전액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요. 지금 오늘 제가 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뱅크론 얘기하고 싶어요. 뱅크론이라는 게 우리가 잘 이미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뱅크론은 모든 예금했던 사람들이 동시에 내 예금 맡겨놓은 거를 찾으러 갔을 때가 뱅크런인 거고요. 예를 들면은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은 어떠한 은행도 사실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아무리 건강한 은행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금을 한 다음에 기간 제한이 있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예금을 했을 때 언제든지 불안하다고 하면은 이자를 포기하고 가면은 바로 다들 찾을 수 있는 게 예금의 가장 큰 장점일 텐데 어떤 경제적 현상,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이 파산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불안해서 가정입니다만은 동시에 예금을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동시에 예를 들면은 이제
투자자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 자금을 요구하는 것만큼 그 은행이 전부 다 바로 내줄 수 있는 형태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뭐 중장기 대출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은 동시에 다 찾으러 갔을 때 그 자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뱅크런 사태가 되는 거죠. 즉 예금 환매 자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뱅크런 사태가 되는 거죠. 여기 뱅크런 영어 이름 한번 볼게요. 인베스토피아라는 건데, 만약에 예금자들의 상당수가 동시에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으러 갔을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뭐 IMF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어떤 은행이 뭐 파산 상황에 간다고 하면은 기존에 내가 맡긴 게 안전할 건가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벌어지면서 뱅크런 사태가 불거졌는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 얘기입니다만 뱅크런 사태가 불거지면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게 전면적인 뱅크런은 이론적으로 거의 힘들겠죠. 그런데 아주 부분적인 뱅크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은행 관련되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려우실 건데, 반대로 국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오히려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국채 금리가 내린다는 거죠. 오히려 즉 이런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 국채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여기가 금년도 미국 10년만 국채입니다. 10년 국채인데 뱅크런 사태가 언제 SVB 사태 언제 발생했냐면 3월 초에 발생했죠. 제가 여기 색깔을 좀 표시해 놨어요. 근데 이 당시에 뱅크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국 국채 금리가 4% 전후였는데, 뱅크런 사태가 딱 불거지니까 한 달 사이에 금리가 70bp가 0.7이 내렸어요. 그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은행 파산 얘기가 돌고 하면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내렸냐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내렸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일시적으로 확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확 올랐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Flight to the quality.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은행도 위험해지면은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건 국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경제 현상이 벌어지면 안전자산이 국채에 대한 디맨드, 수요가 커지고, 국채의 수요가 커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국채 금리가 딱 떨어집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런 은행,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어려워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예금보다도 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어떤 보장하는 주체도 예금 5천만 원이지만 국채는 금액이 제한 없이 전액이 보장된다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로 뭐 극단적 얘기입니다만은 금융기관이 그 시스템이 어려워지는 상황일 때 오히려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더 안전하고도 수익적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연하다는 측면인데 예금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국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투자 전략을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만기 보유 전략. 만기 보유 전략은 예금처럼 만기까지 뭐 그게 3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확정 예금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금리가 4%예요. 금리가 4%인데, 오늘 현재 금리가 4%인데,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한국이 노령화 지적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10년짜리라고 합시다. 현재 10년짜리 국채를 한다고, 예를 들면 여기에 4%를 가정하면은 여러분들은 향후 10년간에 4% 확정을 짓는 겁니다. 4% 예금을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면은 매년 연 4%의 예금에 10년 만기 연 4% 예금에 가입한 거와 동일한 효과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더 여기서 언급 안 됐지만은 예금은 만기 때문에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건 매년 받을 수 있고, 어쨌건 간에 이렇게 예금처럼 만기까지 예금과 똑같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금이 10년짜리 20년짜리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뭐 원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한국 노령화 너무 심하거든요. 0.78이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면 우리가 기노업에서 봐서는 이렇게
저출산은 곧 노령화로 연결되고 노령화는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국채 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5년, 10년 지나면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년짜리 채권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예금 금리를 확정짓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예금은 이런 긴 채권들이 긴 만기들이 없기 때문에 2, 3년짜리라고 하더라도 계속 재투자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 재투자할 때마다 금리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예금처럼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만기 보유 전략이 있는 게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설령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만기처럼 보유를 하는 전략이 있다지만 또 그 사이에 여기와 본 것처럼 중간에 금리가 확 내리면은 또 우리가 중간에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중간에 금리가 예상대로 금리 내려가면은 또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또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예금은 어쨌건 간에 일정한 수익을 보려고 하면 일정한 기간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채는 예금처럼 그렇게 성과를 확정 지을 수도 있고 그 투자를 확정할 수 있는 만기 보유 전략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 우리가 중간에 매도가 유리한 환경일 때는 또 매매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금보다는 이렇게 더 좀 안전하면서도 실제로 안전합니다. 더 안전하면서도 어떤 투자 관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의 메인 주제라고 말씀드리죠. 왜 국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업체나 직장, 어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체일 것이고요. 셀러리맨 같은 경우는 직장이잖아요. 이게 어떤 큰 그림에서의 첫 번째 포트폴리오잖아요.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가장 넘버원이 사업체나 직장일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웬만한 분들이 자기 재산의 7, 8할이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이 두 번째 가장 키일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체나 직장이 첫 번째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현재 스탁 개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게 부동산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나 또는 뭐 예금이 되겠죠. 이렇게 주식 투자 이런 게 되는데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다수 분들이 크게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체, 직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동산이고 거기에 엑스트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식이나 또는 예금을 하시는데 근데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불안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만약 우리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는 경제가 좋아야만 좋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무슨 말이냐? 너무 잘 맞는 얘기지만은 사업체나 직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면 사업이 잘 되시고 직장에서 잘 다니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데 만약에 경제가 꼬그라지기 시작하면은 다운사이드로 가면은 사업도 어려워지고 또 직장도 또 상황에 따라 내가 또 예상과 달리 명퇴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과 직장도 이론적으로 경기 하락 리스크에 노출되는 포트폴리오인 거고 부동산, 긴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요. 부동산은 이론적으로 버블 자산이잖아요. 버블 자산은 경제가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반면 경제가 꼬그라지면 특히 한국처럼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올라간 자산 나라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이건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하기의 환경이 좋아야만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식 가치도 하락하겠죠. 정리를 하면은 우리네가 갖고 있는 메인 포트폴리오, 사업이나 직장, 부동산, 주식 모두 다 경제가 좋아야 좋고 경제가 나빠지면 한꺼번에 일순간 다 나빠지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이렇게 한쪽 사이클에만 의존하고 반대편 사이클로 갔을 때는 한꺼번에 어려운 자산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평생 동안 열심히 모은 자산이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이 전체 그림의 포트폴리오가 유지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로는 이건 전부 다 한 방향 자산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의 재테크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면 경제 하락기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로 항상 주기적으로 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한국 내부 경제는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안 좋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특히나 한국은 대외 여건에 많이 의존한 나라인데 대외 여건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은 세 축이잖아요. 미국, 유럽, 중국. 중국 최근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거고 유럽은 이미 경침체까지 왔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여기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미국도 둔화됩니다. 이게 소프트 랜딩일지 경침체일지는 봐야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전 세계 모든 주체들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차를 두고 경제에 일정 부분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현재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소중하게 모은 이 재산에 다운사이드가 다가올 때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 오히려 다운사이드가 현재 포트폴리오 전부 경기 상승 수혜 자산이고 경기가 다운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 어떤 것이 이런 경기가 다운사이드일 때 오히려 버텨주고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채입니다. 국채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국채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국채를 갖고 있다는 거는 산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다. 즉 국채는 이 계곡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눈덩어리가 더 커지죠. 그리고 이 계곡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 빨리 커지고, 그러니까 깊고 급할수록 이 눈덩어리가 더 커지는 게 그 눈덩어리잖아요. 근데 국채 가격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경제가 급하게 나빠지고 오래 나빠지면 이론적으로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금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만약에 많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경제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경기 다운 사이클에 작동이 되고 오히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는 국채이고 국채가 이런 이제 스노볼 이펙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은 사업체,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가 경기 상승 사이클만 되고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해서 그래서 나는 예금에 맡겨놨어.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경제가 나빠졌을 때 어떤 기존의 주력 자산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메이크업 해줘야 되는데 예금은 메이크업이 안 됩니다. 예금은 고금리가 확정일 따름이잖아요. 그런데 국채는 정확하게 꺾일 때마다 국채 가격은 더 올라가잖아요. 스노볼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 다운사이클의 어떤 자산의 해지 개념으로 반드시 국채를 갖고 예금이 아닌 국채를 갖고 계십시오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즉 설령 저의 예상안과 달리 국채를 갖고 있는데 경제가 안 꺾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국채를 가지고 예금같이 들고 가시면 되고 이 반대편에 주력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진짜로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가 꺾였을 때 주력자산이 다 힘들어질 때 반대로 그 가치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나빠져서 가격이 이렇게 커야만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밸런스가 떨어지자 해지가 되잖아요. 그게 국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개인 포트폴리오의 해지 전략, 즉 경기 다운사이클에 작동되는 자산은 국채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요. 현재 시점에 더더욱더 이런 국채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세 목적이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예금 이자 4% 받아봤자 다 세금이 다 잡히는 반면에 개별 국채죠.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주체는 개별 국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쿠폰 이자는 과세가 되고 할인 차익이나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죠. 물론 이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기 전까지 내년 안에 할인 차익과 매매 차익이 났다는 가정이고, 이것도 내년 말에 가봐야겠죠. 그때 또 국회가 또 재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시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대로 시행된다고 하면은 만 2025년 1월달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투자소득이 양도소득세로 됩니다. 양도소득세. 수익 낸 거에 일정 부분 내고 종합소득세 이런 거 해당이 안 되죠. 어쨌건 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절세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국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예금보다도 이론적으로 더 안전하고 오히려 예금보다 더 플렉시블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산 관리, 개인 재산 관리의 어떤 전체 포트폴리오의 어떤 위험 해지용,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평생 어렵게 모은 재산이 어려움이 처음 안 되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현재 갖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이 어떻게 해요? 경기가 하락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구조의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국채를 투자해라. 국채는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예금과 달리 세금도 굉장히 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국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여러분 예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채 꼭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